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소녀 동지여 적을 쏴라입니다. 이 책은 일본 문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신인 아이사카 토마의 데뷔작으로 에거시 크리스티상 최초로 심사위원 전원에게 최고점을 받아 대상을 수상하며 출간된 작품입니다. 소설은 1940년대의 독소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까지 전쟁의 여파가 미치며 소녀 세라피마는 본의 아니게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세라피마는 여성 저격병 훈련학교에서 자신처럼 전쟁의 가족을 잃고 싸우는 쪽을 선택한 소녀들과 만나 뜨거운 전우회를 나누며 훈련을 마쳐 어엿한 저격병으로 거듭나게 되죠. 기존의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남성이 중심적 이야기를 끌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흥미롭습니다. 여성이 그것도 저격병으로 참혹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책이 지닌 독특한 설정으로 주목받을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이 책의 도입부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프롤로그 1940년 5월 장작 패는 소리가 봄의 도래를 알리는 새벽종처럼 작은 마을에 울려 퍼졌다. 감기에 걸렸던 옆집 안토노프 아저씨가 다 나으셨나 보다. 16살 소녀 세라피마는 그렇게 생각하며 안심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따 늘어뜨린 다음 벽에 걸어둔 소총을 들었다. 다녀올게요.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향해 말했다. 사진에 찍힌 사람은 의자에 앉은 마른 체구의 엄마와 그 옆에 서서 최대한 위험 있는 표정을 지은 아버지로 세라피마는 없었을 때의 가족 사진이다. 집에서 나오자 사진 속 모습과 달리 튼실한 몸 위에 간소한 외투를 걸친 엄마 예카테리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갈까? 응. 대답하고는 둘이 나란히 마을을 걸었다. 초목이 움트는 향기와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소리, 거기에 장작 패는 소리까지 소소한 활기가 작은 농촌을 채웠다. 이바노프스카야 마을, 주민수가 고작 40에 불과한 이 마을은 봄의 도래에 발맞춰 모든 가정이 쾌활하게 각자의 생업에 힘쓰고 있었다. 오두막 옆에서 장작을 패던 안토노프 씨가 숨을 고르며 말을 걸었다. 오, 세라피마, 예카테리나 씨, 또 사냥하러 가십니까?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네, 올해는 겨울을 넘긴 사슴이 예년보다 많은 것 같아서요. 엄마가 대답하는데 이웃집 볼코프 집안의 딸인 12살 먹은 엘레나가 마을에 흐르는 개울을 뛰어넘어 힘차게 달려왔다. 세라피마 언니, 꼭 해치워야 해. 오빠가 그랬어. 사슴이 밭을 망쳐서 코로스에 작물을 내놓지 못하면 우리 마을이 다른 데랑 합쳐져서 이사하게 될지도 모른대. 걱정하지 마. 세라피마는 엘레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없앨 테니까.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안토노프 씨가 웃었다. 정말 믿음직스러운 모녀라니까. 늘 감사합니다. 가래를 짊어지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 겟나지 씨가 웃으며 말을 걸었다. 가죽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거라. 장갑이든 방한복이든 만들어 줄 테니까. 네, 하고 대답하는데 멀리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피마. 목소리의 주인공을 보고 세라피마도 목소리를 높였다. 미시카. 엘레나의 오빠 미시카, 미하일 보리소비치 볼코프. 풍성한 금발에 담청색 눈동자를 지닌 미하일이 걱정을 감추지 못한 표정으로 세라피마를 바라보았다. 피마, 괜찮겠어? 학교에서 들었는데 요즘 곰이 어슬렁거린대. 괜찮고 말고, 그리고 곰이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위험하니까 내가 해치워야지. 세라피마가 대답하자 미하일은 조금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인 채 응 하고 답했다. 기다려봐. 조만간 나도 사격을 배워서 같이 사냥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장작이 쌓인 오두막 안에서 안토노프 씨 아내 나탈리아 씨가 고개를 내밀고 웃었다. 양쪽 다 훌륭하네. 역시 장차 마을을 짊어질 부부라니까. 우린 그런 사이 아니에요. 얘가 또 그러네. 너희는 우리 마을에서 처음으로 항문을 닦았으니까 앞으로 출세해서 여길 잘 이끌어야지. 미하일은 마을에서 유일한 동갑내기 소년이다. 마을에서는 남매처럼 어울려 자랐다. 학교가 있는 시내에서 다른 또래 남자아이를 만났는데 다들 너무 거칠게 행동하고 막대먹은 말투를 써서 놀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애들은 대부분이 그렇고 미하일이 유난히 다정한 소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게다가 시내에 나가면 미하일은 남녀 상관없이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기에 세라피마는 늘 곁에 있는 이 소년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래에 미하일과 세라피마가 결혼하리라고 굳게 믿었다. 당사자인 두 사람은 입맞춤은커녕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그런 분위기를 느끼곤 했다. 미하일이 다시금 진지하게 부정하려는데 세라피마의 가슴 높이에서 엘레나가 말했다. 그런데 곧만 걱정되는 게 아니야. 식인막 하라도 나올지 모르잖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른들이 묘한 웃음을 지으며 엘레나의 말에 적당히 맞장구를 쳤다. 미하일이 조용히 속삭였다. 엘레나는 아직도 믿는구나. 우리는 10살 때 알았는데. 세라피마와 미하일은 함께 키득키득 웃었다. 밤에 밖을 돌아다니고 나쁜 짓을 하면 산속에 사는 식인마키라가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는 어른들이 아이에게 겁을 주려고 쓰는 마을의 전설이다. 가자 피마. 예카테리나가 걸음을 옮겼고 세라피마도 뒤를 쫓았다. 뒷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걷다가 문득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 지어진 오두막 굴뚝에서는 연기가 드문드문 올라왔고 곡물을 빻는 물레방아가 느릿느릿 움직였다. 코로스에 바쳐야 하는 밭에서는 싹이 튼 작물이 햇빛의 은혜를 쬐고 있었다. 장작을 묶던 나탈리아 씨가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물레방앗간에는 곡물가루를 운반하는 볼코프 부부의 모습이 보였다. 부모의 일을 거들던 미하일은 잠깐 시선이 마주치자 수줍기라도 한지 고개를 숙였다. 마을 외곽에서는 구식 트랙터와 농경용 말이 나란히 밭을 갈고 있다. 가족처럼 잘 알고 친근한 사람들. 사랑에 맞이 않는 익숙한 마을. 이바노프스카야 마을. 이곳에서는 그 전부가 내려다 보인다. 여기에 있으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광경이 좋다. 이런 날이 분명 영원토록 이어지리라. 16살 소녀 세르피마 마르코브나 아르스카야는 그렇게 믿었다. 1. 이바노프스카야 마을 1942년 2월 7일 조준선 너머에 있는 사냥감을 포착하면 마음은 한없이 공에 가까워진다. 단발식 소총 TOG-8을 거머쥐고 T자 조준선 너머의 사슴을 포착한 순간 18살이 된 소녀 세라피마 마르코브나 아르스카야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경험했던 그 경지에 들어섰다. 거리는 100m 무풍. 산속이지만 목표와 자신 사이에 나뭇가지나 잎은 없다. 거의 이상적인 형태에 가깝다. 겨울 밤하늘에 보름달이 휘영청 반짝이며 별들이 내품는 빛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잡념이 깨끗하게 사라진 내면을 노려라 라는 유일무이한 의지가 완고하게 가로질렀다. 이윽고 그 의지 또한 사라져 한없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도달한 순간 소녀는 호흡까지도 지배하여 호흡 때문에 생기던 총신의 떨림을 진정시켰다. 이제 방아쇠를 조용히 당기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때 조준성과 사냥감 사이에 새로운 존재가 보였다. 아, 소리가 새어나온 그 순간 조준이 흔들렸다. 티 없이 맑던 의식이 흐려졌다.
아마도 무성한 잡초 사이에서 자고 있어 보이지 않았을 새끼 사슴이 몸을 일으켰다. 새끼 사슴은 젖을 뗀 지 얼마 안 됐는지 자꾸만 어미 사슴의 주변을 얼쩡거리며 애정을 갈구하듯 애교를 부렸다. 어미 사슴도 그의 반응에 새끼 사슴의 얼굴을 핥아주었다. 다시 잡념을 지워버리기 위해 세라피마는 상당한 노력을 쏟아야 했다. 생각하지 말자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저 언제나 그래왔듯이 마음을 예리하게 벼렸다. 숨을 가다듬고 어미 사슴의 머리를 겨냥했다. 방아쇠를 당기자 총신이 튀어 올랐고 확대된 시야에서 사냥감이 사라졌다. 평소에는 왠지 모를 아쉬움을 느끼는 이 순간이 오늘은 꼭 자비처럼 여겨졌다. 조준경에서 시선을 떼자 마음에서 제외되었던 광경이 뒤늦게 생각났다는 듯이 눈에 들어왔다. 빽빽한 나뭇가지에 남은 하얀 눈과 그 너머에 더없이 화창한 겨울하늘. 작년에 갑작스럽게 시작된 독일의 소련 침공을 겪고서도 이바노프스카야 마을과 사람들의 생활은 변함이 없다. 마쳤구나. 옆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 세라피마는 예카테리나가 거기 있는 것을 떠올렸다. 왜 그러니? 엄마가 의아한지 고개를 갸웃했다. 사냥감을 해치울 때마다 반드시 환하게 웃어왔으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으리라고 세라피마는 생각했다. 엄마에게는 새끼 사슴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엄마가 말했다. 피마, 쏘기 전에 노래를 부르더라. 내가? 세라피마는 눈이 동그래졌다. 전혀 기억이 없다. 엄마가 그랬다고 대답했다. 카츄샤를 작게 부르던데 놀랐어. 매번 그렇게 집중하면서. 그런가? 세라피마는 모호하게 대답을 흐렸다. 자신이 쓰러뜨린 사슴을 봤다. 일격에 뇌가 꿰뚫린 사슴은 몸을 떨지도 않고 내 다리를 뻗은 채 즉사했다. 참 신기하다고 세라피마는 생각했다. 살아있을 때와 형상이 다르지도 않은데 어째서 사체는 한눈에 봐도 생명이 없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을까. 잘했다 피마. 사냥감을 향해 걸어가며 엄마가 평소처럼 칭찬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 모두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밭도 망가지지 않겠어. 훌륭하구나 피마. 정말 대단해. 사냥에 성공하면 예카테리나는 반드시 이렇게 말해준다. 그것이 마을 최고의 사냥꾼인 세라피마와 엄마로서 딸에게 사격수를 가르친 자신과의 약속이기라도 한 듯이. 세라피마는 지금껏 재미삼아서 혹은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사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세라피마가 사는 이곳 이바노프스카야는 농촌이라 농작물을 망치는 야생동물이 매번 골치를 썩였고 먹을 고기가 늘 부족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슴을 잡을 필요가 있다. 세라피마에게는 그런 현실을 실감할 수 있는 말이 필요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엄마와 몇 번이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걱정거리가 입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엄마, 내가 모스크바에 가면 혼자서 사냥할 수 있겠어? 농사랑 이런저런 생활도 그렇고 정말로 내가 없어도 괜찮아? 세라피마는 고등교육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덕분에 가을이 오면 모스크바 대학에 입학하기로 되어 있었다. 근교이긴 해도 마을로부터 모스크바까지는 걸어서 이틀이나 걸려 혼자 기숙사에서 살아야 하니 장기 휴교에 들어갈 때 말고는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다. 당연히 그동안에도 사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을 쏠 수 있는 남자는 이미 마을에 없으니 자연히 엄마가 그 역할을 짊어지게 된다. 엄마는 38살에 건강한 몸을 흔들며 다부지게 웃었다. 당연히 괜찮지. 너한테 사냥을 가르친 건 이 엄마고 게다가 보렴 내가 너보다 훨씬 힘이 세거든요. 이 말라깽이 씨. 예카테리나는 자기 체중과 비슷하게 85kg은 나갈 사슴을 벨트에 연결한 뒤 질질 끌기 시작했다. 엄마보다 30kg 정도 가벼운 세라피마가 허둥지둥 벨트 하나를 더 연결해
총을 품에 안은 채로 사슴 운반을 도왔다. 피마,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마을 사람들도 시내에 있는 선생님도 모두 네가 모스크바 대학에 가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잖니. 우리 마을 최초의 대학생이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시내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만난 마트베이 신부님이 그러셨어. 모스크바에 가도 공산당의 꼭두각시는 되지 말라고. 스탈린은 무자비한 독재자여서 조금만 비판해도 바로 처형한다고. 죽인 사람이 수십만 명이나 된대. 마트베이 신부님이 그런 헛소리를 했어? 그런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왜? 그런 헛소리를 한 게 알려지면 신부님이 죽을 테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지 곤란했다. 엄마가 농담을 한 건지 아니면 일종의 비판을 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사슴을 끌고 숲을 걸어가자 두 사람의 신발 자국에 이어 꼭 립스틱 같은 색깔의 사슴피가 그 뒤로 자국을 남겼다.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농담과 비판은 어떻게 딱 잘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둘 중 어느 쪽이든 무엇을 말해도 되고 말하면 안 되는지는 정해져 있다.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이나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에 대한 불만을 소비에트 지구의 당국자에게 말할 수는 있어도 당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공무원에 대한 불평불만을 신문에 투고하는 것은 장려하지만 거기에 최고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쓰면 즉각 체포된다. 예카테리나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얼른 화제를 바꿨다. 그러니까 총 쏘는 법 같은 건 다 있고 열심히 공부나 하렴 똑똑이 씨. 우리 딸이 대학에 가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시내 선생님들도 너라면 잘 해낼 거라고 하셨어. 대학을 졸업하면 외교관이 될 거지? 열심히 공부해온 독일어를 살려서 말이야. 그런데 요즘 세상에 독일어를 공부하면 파시스트 앞잡이로 보이지 않을까? 에이, 엄마 전혀 안 그래. 프리드리 선생님은 당국 사람들과도 친한 것 같던데. 세라피마가 교육받은 고등학교는 이바노프스카야 마을에서 도보로 1시간 가까이 걸어가야 하는 시내에 있고 망명 독일인이자 전직 독일 공산당원인 프리드리 선생님이 독일어를 가르쳤다. 독서 전쟁이 시작된 뒤로 선생님은 입지의 불안감을 느꼈는지 무슨 일만 있으면 학생들에게 소련의 대독 전쟁은 자기 방위인 동시에 독일 인민을 앞정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성전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세라피마가 대학 진학을 결정하자 혹시 모스크바에 가서 자기 이야기가 나오면 프리드리 선생은 모국의 해방을 위해 언제든 나치 파시스트와 싸울 각오를 했다고 전해주지 않겠느냐며 진지한 표정으로 부탁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예카테리나는 어딘지 냉담한 말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숲에서 빠져나와 산길을 걸었다. 사슴을 끌고 가기가 좀 더 편해졌다. 곧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 지점에 도착한다. 세라피마가 이바노프스카야 마을을 내려다보길 좋아하는 그곳이다. 저기까지 가면 언제나 안토노프 씨가 장작을 패는 소리가 들린다. 그의 아내인 나탈리아 씨는 밀가루를 운반하는 와중에도 반드시 손을 흔들어준다. 한때 시내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겟나지 씨는 사냥감을 솜씨 좋게 손질해서 고기와 모피로 돌려준다. 미하일의 여동생 엘레나에게 그 고기를 주면 답례로 시내에 사는 남자에게 받은 달콤한 과자를 나눠준다. 장남이 떠난 볼코프 가족은 적적해하면서도 셋이 똘똘 뭉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동경하지만 엄마와 딸 둘뿐인 가족으로 사는 일이 쓸쓸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가족처럼 함께 어울리는 마을 사람들이 있는 덕분이다. 미안해 엄마, 나 반드시 대학에서 공부하고 돌아올게. 여기에서 도망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야. 예카테리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곧이어 심술궂게 웃어 보였다. 그렇지. 게다가 미하일이 돌아왔을 때 네가 없으면 곤란해지지 않겠니?
엄마, 미식가랑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니까. 미하일 역시 같이 대학에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 자원에서 전쟁터로 향했다. 그 후로 그의 부모님과 여동생 엘레나는 미하일을 기다리면서 줄곧 세라피마를 약혼자처럼 대했다. 아무튼 전쟁은 남자들에게 맡기자꾸나. 전쟁이란 건 남자들이 시작하고 여자들은 뒤에서 희생될 뿐이지. 모처럼 모스크바를 지켜냈는데 일부러 대학에 갈 기회를. 엄마의 목소리가 끊겼다. 세라피마도 이변을 눈치챘다. 안토노프 씨의 장작을 패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이들이 노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생활의 기척이 사라진 정적 속에서 이질적인 소리가 들렸다. 자동차 엔진 소리다. 트랙터에서 나는 소리와 다르다. 마을에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외부에서 차가 들어오는 일도 웬만해서는 없다. 붉은 군대 사람들일까? 엄마가 중얼거렸을 때 마을 쪽에서 고함이 들렸다. 맹수가 위협할 때처럼 고압적이고 난폭한 외침이었다. 말을 알아듣진 못했으나 무언가 깨달았는지 엄마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세라피마를 바라보았다. 세라피마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했다. 독일어야 줄을 서라고 했어. 짧게 대답한 뒤에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세라피마는 온몸이 경련하듯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심상치 않은 떨림에 놀람이 먼저 찾아왔지만 뒤이어 공포를 느꼈다. 독일어로 줄을 서라고 외치는 자가 마을에 있다. 엄마. 엄마는 그저 망연자실했다. 또 한 번 독일어가 들렸다. 줄 서, 빨리 움직여. 어설픈 러시아어가 이어졌다. 엎드려. 예카테리나가 속삭이며 엎드렸다. 배를 깐 채 조금씩 전진하여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모퉁이 쪽 산길로 갔다. 처음으로 이곳이 무섭게 느껴졌다. 세라피마도 납작 엎드려서 엄마 뒤를 쫓았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엄마와 떨어지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조금 높은 굽잇길에서 고개를 내밀자 이바노프스카야 마을이 보였다. 눈이 얕게 깔린 마을 중앙에 건물 없이 조금 탁 트인 곳. 안토노프 씨가, 겐나지 씨가 거기 있었다. 다들 두 손을 들고 있었다. 미하일의 부모님도 불안한 듯 가까이 붙어 있었다. 40명의 조금 못 미치는 마을 사람이 거의 다 모여 있었다. 나탈리아 씨와 엘레나의 모습만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앞에 독일군 병사들이 있었다. 병사들이 입은 제복은 전부 지저분했고 옷매무새도 단정치 못하게 흐트러졌다. 독일 병사들은 멀리서도 느껴질 정도로 괴이하게 살기등등했는데 총구를 사람들에게 겨누고는 뭐라 말하려는 마을 사람을 찌르며 통하지도 않는 독일어로 저 좋을 대로 고함을 질러댔다. 이윽고 통역병이 어설픈 러시아어로 외쳤다. 이 촌락에 볼셰비키 파르티잔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우리에겐 법을 어긴 파르티잔과 그 동조자를 처형할 권리가 있다. 놈들이 어디 있는지 얌전히 털어놓아라. 모두가 아연실색했다. 잠시 후 안토노프 씨가 두 손을 든 채 대답했다. 독일인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는 보시다시피 피란할 필요도 없는 작은 마을입니다. 있는 것이라곤 농가와 제분소뿐이에요. 애초에 점령당한 적도 없는 마을에 무슨 파르티잔이 있겠습니까? 진정하세요. 그보다 아내와 만나게. 정적 속에서 세라피마가 있는 산길까지 들렸던 또렷한 말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목소리를 지워버린 총성.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이 뒤를 이었다. 통역병 옆에 선 군인이 안토노프 씨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의 머리를 쏜 것이다. 세라피마는 떨림이 멎는 것을 느꼈다. 한계를 넘은 공포에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이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자 군인이 머리 위로 권총을 난사하더니 통역을 끼고 고함쳤다.
다시 한번 묻겠다. 파르티잔이 있는 곳을 대라. 말하지 않으면 전원 처형하겠다. 엄마. 세라피마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에게 물었다. 죽는 거야 다들? 우리도 죽는 거야? 엄마가 창백해진 얼굴을 세라피마에게 향하고 간신히 한마디를 건넸다. 총을 주겠니? TOG-8. 예카테리나가 건네받은 수렴용 단발식 소총을 손에 쥐었다. 세라피마는 엄마에게 총탄도 건넸다. 기도하듯 엄마 하고 속삭이면서 예카테리나는 호흡을 깊이 가다듬고 엎드린 자세로 총을 거머쥐었다. 엄마가 분명 저 나쁜 병사들을 쏴 죽일 것이다. 세라피마는 그렇게 믿었다. 거리는 직선으로 100m 미만. 어려운 거리가 아니다. 자신에게 사격수를 가르친 사람이 바로 엄마였으니. 틀림없이 저 못된 병사들을 차례차례 쏴서 마을 사람들을 구해줄 거야. 기도하는 심정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엄마의 총은 불을 품을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예카테리나의 사격 자세와 겨눈 방향을 확인했다. 지휘관을 노리고 있다. 조금 전 안토노프 씨를 죽인 자를. 통역을 끼고서 너희도 전원 파르티잔이다. 너희도 볼셰비키의 수하인 걸 알아봤다. 라고 외치는 자를. 분명히 조준을 맞췄다. 그러나 엄마는 그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엄마 제발. 너희를 처형하겠다라고 지휘관이 외치는 도중에 총성이 울려 퍼졌다. 예상치 못한 발포에 독일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숨을 곳을 찾아 흩어졌다. 엄마. 드디어 쐈구나. 세라피마는 기뻐하며 엄마 쪽을 돌아보았다가 얼어붙은 듯 굳어졌다. 조준경이 부서진 TOG-8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엎드린 자세 그대로인 엄마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그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고 말았다. 죽음의 모습. 짐승들이 그렸던 것처럼 살아있었던 엄마가 이제는 죽음으로 변했다. 쏴라. 독일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린 뒤 곧바로 총성이 몇 겹으로 겹쳐 들렸다. 아래로 시선을 돌렸다.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독일 병사들이 일제히 발포했다. 마을에 정렬했던 마을 사람들 또한 총성과 함께 시체로 변했다. 볼코프 부부도 겟나지 씨도 지면을 향해 머리부터 뛰어드는 모습으로 고꾸라졌고 괴로워하며 쓰러진 마을 사람들에게 총탄이 또다시 쏟아졌다. 이어서 병사들은 확인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들을 재차 총검으로 찔렀다. 마을 사람들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와 마을에 쌓인 눈을 새빨갛게 물들였다. 갑작스러운 총성에 대한 분노를 전가하는 것처럼 독일 병사는 마을 사람들을 난도질했다. 세라피마는 시간의 흐름조차 느끼지 못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무의미하게 엄마의 시체와 마을 사람들의 시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정신을 차리자 독일어로 나누는 대화가 또 들렸다. 이번에는 가까이에서 예거 그놈 사람을 놀래키고 말이야. 이런 곳에 적의 저격병이라니. 진짜로 파르티잔이 있었을 줄이야. 이봐요들 당연한 거라고. 우린 틀린 적이 없어. 그러니 저놈들도 파르티잔이었어.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금 막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인 놈들의 웃음소리치고는 태평했다. 독일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세라피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도망치지 못했다. 몸이 공포로 얼어붙어 일어서지도 못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았다. 독일 병사 3인조가 산길을 올라왔다. 그냥 사냥꾼 아줌마네. 말을 내뱉은 독일 병사 하나와 세라피마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거 보게나. 천박한 미소를 지으며 독일 병사들이 다가왔다. 세라피마는 도망치려고 했으나 벌러덩 뒤로 자빠지는 것이 고작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마치 신경을 잃기라도 한 것처럼 일어날 수 없었다.
비명을 지르지도 도망치지도 못하는 세라피마의 머리를 커다란 손이 난폭하게 움켜쥐었다. 괜찮은 걸 찾았는데 여기서 해치울까? 다 같이 나눠야지. 세라피마는 죽음의 공포감과 혐오감에 토할 것 같았다. 총검으로 세라피마를 살살 찔러 걷게 한 3명의 독일 병사는 더없이 쾌활하게 웃고 잡담을 나누었다. 티오지 에잇을 빼앗은 다음 예카테리나의 시체를 쓰레기처럼 질질 끌며 걸어갔다. 마을에 도착하니 그곳은 지옥이었다. 물레방앗간과 몇이 안 되는 집은 전부 문이 부서졌고 가축들은 트럭에 실렸다. 눈 위에 쓰러진 30몇 명의 시체에서 어마어마하게 피가 흘렀다. 그 피에서 뜨거운 김이 자욱하게 솟아올랐다. 때때로 신음이 들리면 독일 병사가 신중하게 총탄을 쏘았다. 세라피마는 한 집으로 끌려갔다. 아무 곳이나 골라 들어간 걸 테지만 공교롭게도 세라피마의 집이었다. 엄마와 둘이서 살던 집에 독일 병사들이 자기 집인 양 들어와 약탈한 식량을 먹어치우고 소중히 아껴온 술을 들이켰다. 끌려온 엄마의 시체가 총과 함께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졌다. 예거, 네 말이 맞았어. 저격병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사냥꾼 아줌마와 딸이 있더군. 예거라고 불린 남자는 구석에 의자를 두고 혼자 앉아 있었다. 소총을 품에 안고 묘하게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며 앉은 그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다. 나이는 젊어 보이는데 귀 근처부터 턱, 입가까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다. 인간을 노리는 사냥꾼은 저격병이나 마찬가지니 그걸 쐈을 뿐이야. 딸은 알 거 없고. 여전히 음침한 놈이군. 어이, 이걸 어쩔까? 어쩌긴 뭘 어째. 순서대로 해치워야지. 아까도 제대로 나눠서 하기로 했으면서 겨우 셋이하고 죽여버렸잖아. 병사 하나가 웃으면서 적어보라며 힐끔 시선을 주었다. 시선 끝에 아까 보이지 않았던 두 사람, 안토노프 씨의 아내 나탈리아 씨와 14살 엘레나가 시체가 된 채 누워 있었다. 둘 다 옷이 전부 벗겨진 상태였다. 머리 그리고 다리 사이에서 심각한 출혈의 흔적이 보였다. 어쩔 수 없잖아. 도중에 총성이 들렸으니. 그러니까 이 녀석은 다 같이 하자고. 세라피마의 몸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을 때 수염난 남자가 말했다.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건 군율 위반이다. 게다가 열등인종인 슬라브족과의 성교는 범죄야. 세라피마의 머리를 움켜쥔 남자가 소리내어 웃었다. 그건 점령지에서 성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만든 규칙이잖아. 또 이걸 임신시켜서 자식을 낳아달랄 것도 아니고 이게 높으신 분한테 울며불며 호소할 일도 없으니 호다닥 끝내고 쏘아버리면 끝이야. 늘 그랬잖아.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아니야, 데리고 가자. 한창이고 즐길 수 있고 숙소도 있으니 말이야. 아하, 그것도 괜찮겠군. 이거라면 겉보기에 독일인과 그다지 다르지 않고. 이봐 제군들,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뒤탈 없이 죽이는 게 좋아. 세라피마 앞에 선 자는 아까 그 주의관이었다. 먼저 나와 이 여자만 남기고 나가. 이야기는 그 후에 하지. 네, 주위 병사들이 시시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세라피마는 독일어를 할 줄 알았다. 다정다감한 프리드리 선생님에게 배웠다. 언젠가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독일 인민이나 인민병사와 소련 사이에 놓인 간극을 좁혀 두 나라의 평화에 공헌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독일어를 배웠다. 그것이 이제 곧 끝날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일로 남게 될 줄이야. 세라피마는 불현듯 그런 생각을 했다. 어이, 여자, 너 여길 봐. 갑자기 수염난 남자가 말을 걸었다. 그 말에 시선을 돌려 눈을 마주한 순간 세라피마는 더한 후회가 밀려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가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이 녀석은 독일어를 이해하는군. 주위에 있던 병사들의 안색이 바뀌었다.
희죽거리던 웃음이 돌연히 사라지고 맹금류처럼 사나운 시선이 세라피마에게 쏟아졌다. 멍청한 것들. 수염난 남자가 중얼거리며 뒷문으로 집에서 나갔다. 시선을 고스란히 받으며 세라피마가 독일어로 말했다. 죽이지 마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병사들의 표정에 돌연 공포 비슷한 감정이 생겨났다.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기묘한 공포는 금세 분노로 바뀌더니 눈앞의 장교가 권총을 뽑았다. 독일어로 말하지 마라. 지저분한 파르티잔 암퇴지 주제에. 전원 밖으로 나가라. 이마에 총구가 닿았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하는 체념이 왠지 모를 안도감처럼 세라피마의 머릿속을 뒤덮었다. 잠깐의 틈도 주지 않고 총성이 울렸다. 자신의 죽음, 느낄 리 없는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라피마는 눈을 떴다. 눈앞에 독일군 장교가 쓰러져 있었다. 그 주변에 자잘하게 부서진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세라피마의 이마에는 뜨거운 회오리 바람이 스친 여운만이 남았다. 컥. 장교는 배에서 내장을 쏟고 입으로는 피를 토했다. 바뀌다. 적습이다. 독일 병사들이 모두 무기를 손에 들고 쏜살같이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다시 총성이 울렸다. 장교를 안고 도망치려던 병사가 머리에 구멍이 뚫려 쓰러졌다. 총성이 연달아 들렸다. 세라피마는 웅크린 채 머리를 끌어안고서 비명을 질렀다. 그러다 비명을 거두었을 때 총에 맞은 장교와 눈이 마주쳤다. 아직 살아있었다. 그 모습에 또 비명을 질렀다. 종류가 다른 총성이 몇 겹이나 교차한 후 지면을 뒤흔드는 가스 폭발음이 울렸다. 트럭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이윽고 정적이 찾아왔다. 남은 것은 피범벅이 되어 몸부림치는 독일군 장교의 신음뿐이었다. 괜찮은가? 총을 거머쥔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독일 병사가 아니었다. 붉은 군대 병사들이었다. 안도감 같은 것은 없었다. 마비되어 굳은 세라피마에게 살기등등한 붉은 군대 병사들이 몰아치듯이 질문을 퍼부었으나 소리가 그저 메아리처럼 들렸다. 어이, 다치지 않았나? 네 이름은? 너는 누구지? 살아남은 건 너뿐이냐? 너는 왜 무사했지? 거기 티오즈 에잇은 네 거냐? 왜 네가 총을 가지고 있지? 어이, 내 말이 들리나? 이봐, 정신 차려. 소용없어. 지금 그 녀석은 산송장이니까. 지칠 대로 지친 세라피마에게 기묘하게도 그 말만이 또렷이 들려왔다. 여자 목소리였다. 아주 맑고 아름다운 음색이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안으로 들어왔다. 여자가 소총을 옆에 선 병사에게 맡기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붉은 군대 병사들이 모두 긴장하여 자세를 바로 세운 것을 알 수 있었다. 카키색 군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필롯칼을 쓴 까만 머리의 여성이었다. 눈동자는 새까맣고 피부는 그와 대조를 이루는 듯이 하얗다. 용맹한 생김새에 마른 체구, 그러면서도 강건한 병사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키가 큰, 오싹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였다. 여자는 세라피마와 시선을 맞추고는 몸부림치는 독일군 장교를 힐끔 보았다. 이놈에게 물어라. 장기를 도로 집어넣고 지혈해. 죽은 수하의 제복을 찢어서 붕대로 써라. 부하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신문하라고요? 이 정도로 중상이면 버티지도 못할 텐데요. 어차피 금방 죽을 겁니다. 여자가 숨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장교의 손가락을 발꿈치로 짓밟았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짐승의 단발마와 같은 비명을 들으며 여자가 부하에게 웃어 보였다. 그렇다면 최대한 숨을 붙여놔. 고개를 끄덕인 병사는 독일군 장교의 목덜미를 붙잡고는 밖으로 끌고 나갔다. 자, 그럼
여자가 주변 공기와 함께 세라피마의 머릿속마저 전환하려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더니 세라피마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끌어올렸다. 정신을 차렸으면 대답해라. 적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지? 그들이 어느 부대인지 아나? 휘장이나 가슴표장에 뭔가 특징은 없었나? 신원을 아는 병사가 있었나? 무엇 하나 대답할 수 없었다. 아고님에도 위로하는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주변의 병사들이 술렁거리며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아이고 너무 심하십니다. 상급 상사 동지. 이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지금 막 죽은 참입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로 줄이지. 훅 숨을 한번 쉬고 여자가 세라피마에게 물었다. 싸우고 싶은가 죽고 싶은가? 병사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세라피마 역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뺨을 한 대 맞았다. 꺼끌꺼끌한 장갑의 감촉에 날카로운 통증이 이어졌다. 병사들의 만류도 듣지 않고 멱살을 틀어진 여자가 외쳤다. 싸우고 싶은지 죽고 싶은지 물었다. 세라피마는 대답했다. 죽고 싶어요. 진심이었다. 눈앞에 엄마의 시체가 누워 있었다. 마을 사람 모두 죽었다. 그리고 자신은 산채로 지옥을 목격했다. 그런 자신에게 누구와 어떻게 싸우라는 것인가.